안녕하십니까.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볼까요? 네. 이재명 오늘 또 심리입니다. 대법, 대선 전 속결 물음표가 붙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선거법 3심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분명히 아침의 매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맞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선거법 3심 관련해서 그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고 회부한 그날 바로 첫 번째 심리를 진행을 했다. 속도전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두 번째 심리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한 달에 원래 한 번 정도밖에 안 열리는 게 이 전원합의체 심리인 건데 이번엔 일주일에 심지어 두 번이라고 이거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상당히 대법원 심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럼 대선 전의 결론이 날 것이냐?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속도가 붙는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심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김건희 최대한 빨리 검 대선 전 소환 뜻입니다. 네. 지금 이게 뭐냐? 이른바 명태균 사건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김 여사한테 최대한 빨리 나와서 조사받으시라라는 뜻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대선이 꼭 오늘로써 40일 앞으로 다가왔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대선 전에 조사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한덕수 29일 전후 출마 선언 가능성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한덕수 대행 다음 주에 출마 선언할 듯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기사를 왜 5월 4일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안에는 이 가부간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었는데 오늘은 콕 집어서 29일인 거죠. 왜? 여기 보겠습니다. 29일이 국민의힘의 2차 경선 발표 날입니다. 이 발표 날이자 또 사퇴 시한 직전에 국무회의가 있는 화요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이 국무위원들과 좀 얘기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더불어서 오늘 한대행 국회를 찾습니다.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찾는 건데 오늘 국회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것도 또 관심입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대중관세 낮아질 것 파월 해고 생각 안 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중국한테 물리는 것에서 145%죠. 그런데 이렇게 물려놓고 난 다음에 이 145% 너무 높지. 상당히 좀 내려갈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이 말을 어떻게 보면 뒤집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오늘 새벽에 이런 속보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이 대중관세 관련해서 2, 3주 안에 아마도 관세율이 확실하게 좀 정해질 것 같다. 재조정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피력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한테 굉장히 높은 고율의 145%를 물려놓고 요거 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무슨 얘기도 했느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라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마치 해임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파월 해고할 생각 전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말을 왜 자꾸 바꾸고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 얘기가 다음 기사에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셀 USA의 놀란 트럼프 파월 해임 일축 대중관세 인하를 시사했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셀 USA에 놀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 채권, 달러가 다 약세다. 모두 이 셀 USA, 이 미국 관련해서는 다 지금 팔자로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놀래서 파월 해임 생각 전혀 없고요. 이 대중관세도 상당히 좀 낮아질 거예요라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지금 상승세고요. 코스피도 2,500을 회복을 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안덕수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오늘 이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오늘 새벽 이 워싱턴 DC 인근의 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건 오늘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조간 신문에 나온 모습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도착한 모습을 저희가 살짝 좀 갖고 왔는데 공항에 도착한 이 안 장관 도착한 이유가 있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9시에 이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에 도착해 있다라는 건데 공항에서 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기본적으로 이 상호 관세도 지금 저희가 이제 유예를 받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산업 협력 플랜 같은 것들을 협의를 해서 향후에 양국의 그 원만한 경제 산업 관계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관세 문제가 양국 간에 불거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한미 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교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것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는 상호관세 철폐다. 그런데 일단은 계속해서 좀 유예받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한미 교역의 1위인 이 자동차 부분 특별히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했죠. 뭐 말을 좀 아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대략 어떤 생각으로 좀 협상에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건 좀 알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런 안 장관한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한 경계할 돌발 변수, 미 방위비 변칙 공세, 트럼프 깜짝 등장입니다. 네. 지금 이 오늘 당장 9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9시에 진행될 이 한미 간 협상 관련해서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매일경제의 기사인 거예요. 뭐 방위비 관련해서 꺼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위비 이거 어떻게 변칙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치 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난입해서 돌직구로 이거 해줄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모든 변수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매일경제의 조언입니다. 네. 오늘 밤 9시 대략 한 1시간 정도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죠. 성과가 있길 좀 바라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대행 오늘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 선언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대행 오늘 국회에서 추경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건 최규화 권한대행 이후에 46년 만이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민주당은 이거 결국 간접적인 대선 출마 선언 아니야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 안 왔을 때 네.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앞으로의 추경, 그다음에 한미 간의 어떤 협상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비판한 대목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어떤 생각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혹시나 나왔을 때 본인들의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가는 길에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지극히 공학적인 접근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행보를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분하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시고요. 한미 간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관세 전쟁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야당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는 만큼 차분한 태도로 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왔으니까 또 온 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한대행의 어떤 행보 하나하나 약간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군번되며 예비역 병장 한덕수입니다. 출마설 속 안보 행보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을 좀 볼까요? 미군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군 기지, 지금 이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보 행보다, 결국 대선 행보 차원에서 안보 행보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여기서 군번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대선 행보 아니야라는 시각이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그건 저희가 찾아보니까 군번을 어제만 된 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또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제 군번은요 12168724입니다.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대한민국 서부전선의 최전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양진혁 사단장님과 사단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 제 군번은요, 군번 상당히 깁니다. 12168 어쩌고저쩌고 뭐뭐뭐예요, 한덕수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1월에 파주에 갔을 때의 이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김진욱 대변인님, 군번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올해로 그 군 입대한 지 35년 차인데 네. 지금도 군번 8자리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일사로 시작하는 군번이에요. 제가 네. 뒷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군번은 자부심이자 저의 각종 비밀번호로 활용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만큼 이 군에 다녀온, 저도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네. 군대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군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안보 행사에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행사를 가셔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미묘한 시점과 맞물리니까 정치적인 이해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단순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안보를 강화하고 또 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역할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권한대행으로서뿐만 아니라 출마가 가능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전에 이제 국회 관련된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 이제 국회 가시는데 네. 가셔서 설명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선택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을 때 권한대행께서 대정부 질문에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호남 가고 영남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종 자리에 가시면서도 국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고 하시면서 오늘같이 본인이 자기 얘기만 할 수 있는 날만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정부 질문에 가셔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궁금한 부분을 질문했을 때 거기에 성심껏 답변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비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든 행보가 사실상 대권 출마와 연계되어 있고 그걸 밑자락에 깔고선 하는 행동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시정연설은 오는데 대정부 질문은 안 하고 왜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냐. 결국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만,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만 가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이 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모든 얘기가 말씀처럼 한덕수 대행이 지금 출마하냐 안 하냐 이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상 더 그런 얘기가 좀 같이 좀 붙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서울신문 1면,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덕수 29일 전후 출마 선언 가능성. 네. 한덕수 대행이 콕 집어서 29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전후로 해서 아마도 출마 선언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김기행 대변인님,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한미 무역 협상 관련해 가지고 2+2 네. 어떤 논의를 한 다음에 일종의 물꼬를 튼 거죠.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민주당이 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꼬를 튼 상태에서 그 결과나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역할 그런 부분은 다음 정권에서 할 수밖에 서는 없다고 보고요. 물꼬를 튼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보고 일종의 본인의 어떤 평가를 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29일이 국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만약에 나온다면 5월 4일 날이 이제 공무원이 만약 선거에 나오게 된다면 그 마감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 빠듯하게 5월 초에 나온다면 너무나 정치 공학적인 거 아니냐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추경과 그리고 한미 2+2 협정에 대해서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돌아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내가 대행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여기까지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의 시대 정신에 있어서 관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네.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의 어떤 꼬리표를 떼고 차라리 대통령으로서 나서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장 29일 날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9일에 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이 24일이죠. 오늘 시정연설이 있고 2+2 오늘 밤 9시 통상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말을 해서 다시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귀국을 할 예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래서 일단 물꼬를 트고 난 다음에 월요일 그리고 난 다음에 화요일 요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요때 이 국무위원들 만나서 이런저런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타부타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 5월 3일이 국민의힘의 후보 확정일인 거고 그리고 당장 5월 4일까지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주 안에는 결론을 지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거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현재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4명으로 줄여진 경선 주자들도 상당히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문수의 홍준표도 한덕수와 단일화 열어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빅텐트 재점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홍준표 후보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범죄자가 우리나라 통치하는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이거 어제 올린 글이거든요. 어제 오전에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하지만 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당 경선이라든지 이미 끝났고 그거는 그리고 본선에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고려 대상에서 다 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더 이상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으세요. 예. 만약에 무소속 출마하면은 단일화를 하실 건가요? 나는 왜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들으셨죠? 분명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이제 그 묻지도 마세요. 나 단일화 얘기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네. 고려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어제 저녁 8시가 좀 넘은 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좀 갑작스러워요. 왜 변한 걸까요? 캠프의 경선 전략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 이것이 홍준표 후보의 본심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는 사실상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자꾸 이 국민의힘의 경선판에 끼어들고 네. 또 이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지금 이 그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이긴들 또 한 번 사실상의 연장전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쾌하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2차 경선 룰이 국민의힘의 2차 경선 룰이 당심 50%, 민심 50%, 네. 1차 때는 민심 100%였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룰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지지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여기하고 단일화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과연 경선에서 2차에서 2명으로 압축되는 데에 본인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고민에 맞춤형으로 지금 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한다, 흔쾌히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본심과 속내가 네. 단일화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의문이 있고 진짜로 단일화하고 싶은 상대는 따로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한테 계속해서 구애를 보내고 계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닌 이준석 그 후보를 바라보는 단일화 이 부분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문으로 열어놓을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경선 전략에 불과하다라고 나는 본다. 왜? 2차 이 경선 때는 이 2차 이 컷오프 때는 당심 50 그리고 민심 50, 50대 5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과도 내가 나중에 다 단일화할 수 있어요라는 걸 전략적으로 이 내비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홍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열어놓게 되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좀 같이 볼까요? 지금 현재 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네 후보의 이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이 좀 나와 있는데 한덕수 빅텐트 부분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빅텐트, 김문수 빅텐트는 절대 명제, 빅텐트 해야 되니까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안철수, 한동훈은 지금 이른바 이 찬탄 주자들, 한덕수는 출마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단경선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단일화 협상 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구도 자체가 사실 김기영 대변인님 명확해진 게 찬탄은 단일화 안 한다, 반탄은 이 단일화 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구도가 싹 완전히 좀 구도가 짜인 그런 건데, 근데 같은 반탄 그룹으로만 보면 홍준표, 김문수 둘이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나도 단일화할 수 있어요. 그럼 김문수 후보한테는 빨간불 아닙니까? 뭐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께서의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전략이 본인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이 당내에 횡행하고 있다. 네. 이건 뭐냐면 본인이 나갈 수도 있지만 멈출 수 있는 용기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절박함이 꼭 내가 깃발 들고 내 뒤를 다 따라라 이런 오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면 나를 밟고 가라. 네.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누가 나오든 단일화를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경선에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일종의 헤게모니를 가졌고 네. 김문수 후보가 약간 지지율이 빠진 건 범보수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갔을 때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네. 이른바 4강이 됐을 때 우리는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관계 속에서 당사자가 경선에서 1등을 했을 때 네. 유연한 태도, 오픈된 태도를 보인 사람한테 이 사람을 1등을 만들어주는 게 짧은 기간 동안 빅텐트의 단일화 논의 속에서 시간을 끌지 않겠구나. 그래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이 굉장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홍준표 후보를 움직이게 했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 가장 이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 네. 저는 한동훈 후보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도 빅텐트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보고 있고 한덕수를 딱 꼬집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동훈 후보마저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지지율 속에서 간극이 덜하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단일화, 한덕수 권한대행의 관계에 대해서의 어떤 그 압박은 커질 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은 마치 찬탄 반탄 나뉘어서 찬탄 후보들은 절대 안 받고 반탄 후보들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보여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찬탄 후보들도 한동훈 후보까지도 모두 다 결국 한 대행과의 이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빅텐트라는 게 한덕수 대행과의 빅텐트도 빅텐트인 건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홍준표 후보가 진짜 단일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홍 후보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다고 하니까 과거에 그 홍준표 후보께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백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죠. 예. 네.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준석이 아니겠느냐. 한대행이 아니라 이준석이라고 좀 먼저 콕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시죠. 라고 서둘러 약간 말을 끝내는 모습인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덕수도 단일화, 이준석도 단일화. 이건 진짜 그야말로 빅텐트거든요. 이거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빅텐트의 기둥이 세워질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빅텐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후보만 해도 이준석 후보는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냈고 또 거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아닙니까? 같이 한다? 이것을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하고는 더 큰 문제가 있죠. 이준석 후보를 쫓아낸 데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사과와 반성, 그다음에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본인이 완주를 포기하고 빅텐트에 들어가서 그쪽에 흡수된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본인 스스로가 끊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라고 본다면 네. 그 기둥이 빅텐트 안에서 세워질 가능성 저는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 이것이 과연 빅텐트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거는 스몰 텐트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빅텐트라고 볼 수 있느냐, 스몰 텐트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빅텐트의 기둥을 세우는 것조차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이준석 후보의 또 의중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 싫지만 국힘 안 찍는 민주당 표 흡수, 어설픈 단일화 안 한다. 어설픈 단일화 안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 해석의 여지가 있죠. 어설픈 단일화 안 하면 그럼 제대로 된 단일화는 하겠다는 거냐라고 또 이 해석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완주했을 때의 비용을 개혁신당 차원에서 다 부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냐. 15%인가요? 그 이상이 넘어야지만 돈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단독으로 완주했을 때 넘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15% 넘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단일화를 하기 전에 충분히 본인의 어떤 가치, 주가, 몸집을 불려야 되는 거 불려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철학, 가치, 비전을 얘기하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의 표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보수의 어떤 일부의 사람이라도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현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본인의 어떤 등판으로 인해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의 워딩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
지금의 무소불위의 그 입법권 플러스 행정권, 사실상 사법부마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을 때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도래됐을 때 본인은 이걸 막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등판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득을 보는 게 정치 현실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볼 때 제2의 이인제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15%를 넘길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경선과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판 그리고 본인이 빅텐트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할 거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한다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이 다음 정부에서 역할을 하고 28년도에 준비를 해서 본인이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준비의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또 맞는 거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안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행보도 살짝 좀 아리송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제 어떤 글을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선거판에 서로 감옥 보내는 거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질비한 상황 속에서 안철수 의원의 AI나 이공개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 제안이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면서 당은 다르지만 국힘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많이 풀어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많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기를 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김준욱 대변인님,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가 안 좋은 건 모두가 알죠.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단비 같은 제안이었었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자꾸 여지를 약간 남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여지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비로소 그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올라서면서 정치력이 많이 또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가 모두가 다 진심일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소통하자, 단비처럼 느껴진다. 네. 좋은 얘기들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포석을 깔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덕담의 차원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과연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했다고 해서 완주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단일화에서 무조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이준석 후보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 봐야 되고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이 반 이재명 연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동의도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네. 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 여전히 안고 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통 분모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는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준석 후보의 향후 행보에 어떠한 그 변곡점들을 만들어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올린 이 글에 좀 진정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다만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어떤 행보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봅니다. 애증의 관계, 네. 누구와 누구인데 애증의 관계라는 얘기가 붙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나랑 붙자 지명, 반탄의 동네북 한동훈만 3번 토론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지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국민의힘의 이 4명의 경선 후보들 1대1로 토론에 지금 들어갑니다. 근데 토론을 누구랑 할 건지 각각 원하는 상대를 지목해봐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사랑의 짝대기를 지금 찍었다라는 건데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좀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찍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찍었죠.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가 쭉 가다가 여기만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문수,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요 구도만 이 1대1 토론을 하고 내일 이제 서로 찍었기 때문에 내일 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1시간 반 총 3시간 동안 오롯이 두 사람의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 아까 그 기사 제목은 한동훈 뭐 동네북이다, 반탄의 동네북, 뭐 이런 찬탄의 동네북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고 지목을 못 받은 거보단 또 받은 게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잖아 드는데 김기행 대변인님 안철수 후보는 뭔가 의문의 일패다라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내가 가장 세기 때문에 날 꺼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말을 섞다 보면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하고 이제 앉아 있으면서 미디어 데이 때 본인들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단순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캠프 내에서 서로 간의 존재감, 가치 그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이번에는 4강 중에서 갑자기 50% 이상으로 한 명이 1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찬성과 찬성, 그러니까 네.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찬성한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반대와 반대가 둘 다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을 때 내가 탄핵에 반대하고 내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 1등 주자다. 그런 관계를 서로 어떻게 보면 공격함으로써 그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상대가 누굴 것인가. 그렇다면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잘 알지만 나 또한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어떤 승부가 또 펼쳐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극적 효과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략적으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전략적으로 서로를 찍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뭐 사랑의 짝대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진짜 사랑의 짝대기라고 하면 한 커플은 성사가 된 거죠. 한동훈, 홍준표 커플은 성사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제 두 사람 사이가 좀 핑크핑크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있는 척 하세요, 그냥. 여기 없어. 있는 척 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 전당대 홍준표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네, 한동훈, 홍준표. 나는 내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세 분한테.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우리 다 얘기하고 왔어요. 예,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내일은 우리들이 금요일은 저희 둘이 하는 걸로. 예? 예,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서로 지목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네. 네, 보셨나요? 뭔가 핑크핑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우리가 아무도 나 안 할 줄 알고 셋 다 나 안 찍을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좀 같이 하자고 했지요. 라는 얘기가 지금 오면서 가면서 어깨도 좀 감싸고요. 스킨십도 간간히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마지막에 한동훈 후보 이런 얘기하죠.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할 말이 많을 수 있죠. 요 직전까지는 분위기가 또 요랬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죠.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예. 저 키높이 구두를 신거나 구분 가발을 하거나 네. 뭐 속옷을 뭐 체형 맞춰서 입거나 이런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웃어 넘기면 될 일을 말끝하는 거 보니까 그 캠프는 그 B급 캠프야.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네. 저런 얘기가 오갔었는데 분명히 어제는 또 서로 어깨를 감싸면서 우리 서로 하기로 했어요. 25일은 뭐 우리 둘이서만 할게요. 이런 분위기였었다라는 거죠. 김준욱 대변인님. 이건 밀당입니까? 밀당일 수도 있고요. 제가 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홍준표가 오늘의 홍준표가 아니듯 오늘의 홍준표가 또 내일의 홍준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제 화기애애한 핑크가 있었다고 해서 내일도 핑크 할지 아니면 화기애매해질지 그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두 분이 앞뒤로 해가지고 무려 거의 3시간을 둘이서만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주목도를 높여서 양쪽, 찬탄 쪽, 반탄 쪽의 지지도를 결집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선택은 맞는데 이 전략적 선택이 둘 다에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에게만 좋을 것인지 이것은 먼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전략적으로 서로를 픽했지만 둘 다 좋을지 한 명한테만 좋을지 둘 다 안 좋을지는 지켜볼 문제다라는 상당히 좀 뼈 있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대선 전? 무슨 얘기일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대법, 이 선거법 3일간 2차례 전합 속도전, 대선 전 결론 낼 듯이라는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의 지금 기사죠.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지금 이제 대법원에 가 있고요. 지금 현재 20일, 지난 20일 그제죠. 그제 분명히 입으로 배당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이 회부를 했습니다. 근데 회부하고 바로 또 첫 심리까지 그대로 일사천리 좀 진행을 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례적으로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다시 발표가 하기를 24일 오늘이죠. 오늘에도 두 번째 심리합니다라고 대법원이 밝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장현주 변호사님, 대법 심리가 일주일에 2번인 적이 있었나요?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관들 전원이 참여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일을 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이 언제 횟수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일을 연 것에 비하면 지금 벌써 오늘이 2번째 기일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거는 다 빼놓고 이 부분만 보더라도 대법원이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것이 네.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6.3 조기 대선 전에 과연 대법원이 선고를 낼 것인가 이것일 텐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대선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원합의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마도 이렇게나 빠르다는 얘기는 대선 전에 6.3 대선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좀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사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동아일보의 제목이 대선 전 결론 나나가 아니죠. 결론 낼 듯이라고 사실상 결론 이쪽으로 무게를 확 지금 실었습니다. 결론이 날 것 같아요라는 쪽으로 좀 무게를 실었거든요. 최 변호사님. 나야죠. 나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네. 탄핵 열차는 KTX 급으로 갔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공선법 사건은 달팽이 속도로 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시켜 드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죠? 불안하십니까? 저는 그걸 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2심 100% 무죄라고.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0% 무죄인데 왜 불안하시죠? 국민들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파기환송, 파기자판할 것이라고 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님한테 네. 정말 유리하게 날아가는데 주막 가편할 수 있을 정도로 무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열린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조차도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십니까?
대법원조차도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이 아니고 각각 놔두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 공선법과 관련해서 633 원칙 1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1년 안에 완전히 끝내라고 하는 그 의무, 이 부분을 대법원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이런 그 스피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빠르다고 하면은 네. 대선 후보 등록 전에도 가부간의 결정 날 가능성 전 있어 보입니다. 아, 대선 후보 등록 전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한 6월 3일 대선 치르기 한 3주 전에도 이 실질적으로 대법에서 아예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상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심리를 지금 일주일에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뭐 속도만 따지고 봤을 때는 벌써 한 2달 정도 심리를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죠.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경우의 수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난다면, 그리고 후에 선고가 난다면 두 가지로 지금 나뉩니다. 대선 전에 선고가 난다 그러면 다시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지금 말씀처럼 무죄가 완전히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2심 무죄인 상태였었지만 아예 대법까지 완전히 확정이 돼서 선거법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파기환송입니다. 파기환송이 될 때는 지금 2심이 무죄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일 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유죄로 판단이 있는데 형량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게 원래 대법은 2심까지 한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뭐 가타부타 확정 아니면 다시 뭐 파기환송을 하거나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깨고 바로 선고를 내린다라는 건데, 근데 또 이 부분이 장 변호사님, 네. 파기자판이라는 게 지금까지 유죄였다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죠. 유죄로 형량을 정해서 뭐 몇 년 혹은 뭐 벌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법연감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 선고를 한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원합의체가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파기자판을 해서 그것도 유죄를 확정한다, 이런 것은 네.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법조계들의 대부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그리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을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됐다라는 것은 형량을 정한 바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로 지금 대법원에 올라온 것인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까지 정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전원합의체다라고 하더라도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높은 확률은 사실상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뭐 민주당에서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느냐, 뭐 불안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불안하다라는 취지보다는 사실상 전원합의체가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심리를 잡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파기자판으로 해서 유죄 선고가 난 적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따지면 지금 이 대선 전에 선고가 난다고 해도 무죄 확정, 파기자판이어도 사실상 이 파기자판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파기환송 하나의 경우인 건데, 글쎄 무죄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최 변호사님.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를 때도 그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자판했는 케이스가 그렇게 없다는 것은 저도 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그럼 1심에서 유죄했는 사건이 2심에 와서 사실관계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법리를 달리해서 무죄가 판결 나왔던 것은 사법연감에 따를 때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러한 정말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한 달 내에 선고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에 대법원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 파기 자판하는 게 법적으로는 원칙입니다. 근데 네. 워낙 많은 사건이 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기 환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이번 사건 왜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옮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허위사실 그 공표에 관한 법리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미 그 몇 년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유죄였다가 무죄로 된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했던 판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공개된 자리에서 방송에서 어떻게 그 허위 사실을 했던 것은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유죄로 할 수 없다라는 그 판결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결국 판결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했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 사건을 그 6월 3일 대선 이후에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원래 대선 2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후보가 등록되기 이전에 네. 그 유무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지형이 이 혼란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도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고 가능성이 낮고 이런 게 사실상 무슨 소용이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심리하는 이런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이 전원합의체로 이 회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뭔가 기존에 했던 판단을 바꾸고자 한 의중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현재 대법에서 심리하는 속도 자체가 좀 비정상적으로 이 빠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2심에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2심에서 300만 원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했던 사건. 네. 그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을 때 얼마간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게 전원합의체로 해서 심리한 지 한 달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4월 26일 날 심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전원합의체 파기환송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네. 한 달 안에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례적이지 않다. 그 전에도 한 달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 내린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또 지금 하셨어요. 장 변호사님도 짧게. 예, 그런데 그때는요, 이재명 당시 지사 시절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 소부에서 상당 기간 동안 수개월간 심리를 하다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간 것이었기 때문에 소부에서 미리 검토를 하고 전원합의체에서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상 전원합의체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대선 전에 지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두 분이 다 어쨌거나 뭐 사유야 뭐 좀 다른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결론은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날 것 같다라고 아예 최 변호사님께서는 딱 날짜를 더 앞으로 앞당기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속도를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대법원장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조희대 의중 실린 속도전 대선 막판 변수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 심리 기일을 잡고 진행이 된다는 거, 이거는 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결단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실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 변호사님. 네. 대법원장이 이 의중이 빨리 끝내는 데 있다고 해도 전원합의체인데 대법원장이 생각한 대로 빨리빨리 쭉쭉 그냥 끝나겠느냐, 모두가 한 마음이겠느냐라는 거죠. 모두가 한 마음이 아니고 네. 재판장은 기일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판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 달의 심리에서 결정 내리는 거 당연히 하고도 남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진짜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하고도 남죠. 마치 16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선을 했던 대통령조차도 한 달, 두 달 만에 탄핵까지 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인데,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해서 현직 대법원장, 대통령 날려도 되고, 지금 그 대법원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하는 헌법적 명령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1도 변경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용되는 법리를 과연 이렇게 2심처럼 할 것이냐, 1심처럼 할 것이냐, A냐 B냐 그걸 가지고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오히려 다음 주 선고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대법원이 얘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당연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그럼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선에 등판하고 싶다고 지금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이 없고 헌법이 얘기하는 삼권 분립 정신에 비추어서 노터치, 손대지 마라, 핸즈 오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핸즈오프 해라라고 말하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 주도권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를 빨리 쭉쭉 내면 기회를 잡고 하는 건 얼마든지 잡고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인 거다. 이상하지 않다. 다음 주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일단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소부에 이제 배당을 하는데 이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이거는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으로 사실상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과연 그렇다면 그 의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선 전에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633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사실 대법원 선고는 3개월 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행 중이었던 재판이 중단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제 법원 일각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헌법 84조의 해석상 진행 중이었던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볼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은 633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대선 전에 확정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대선 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강한 의중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대선 전에 결단을 하겠다라고 판단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빨리 끝내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인데 이 전원합의체가 똑같이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두 분 다 뭐 빨리 낼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당장 또 이 두 번째 심리가 열리는 거죠. 오늘 심리를 하고 다음 주에도 또 바로 심리가 잡힐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상한 5천만 원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건진법사 집에 5천만 원 뭉치 하는 개인엔 안 가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건진법사 지금 현재 이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죠. 근데 건진법사 집에 5천만 원 뭉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5천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뭐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가 나와 있고 이게 언제 발행이 됐는지 2022년 5월 13일 14시 5분 59초에 발행이 됐다는 것까지도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이 비닐로 쌓여진 뭉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건진법사, 저희 가장 최근에 건진법사의 모습이 드러났던 게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갔을 때죠. 그때 잠깐 보고 올까요?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원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유단하고요. 네. 지금 어떤 질문에도 묵묵부답하고 쑥 들어갔었던 건진법사의 모습인데 근데
사실 이런 이 돈뭉치의 형태는 최진영 변호사님, 이런 돈뭉치 형태는 사실 저도 이렇게 취재하면서 본 적이 거의 없는 형태가 보통 우리가 띠지가 둘러싸여 있는 건 띠지는 많이 봐요. 근데 띠지는 뭉텅이 돈일 때 그렇게 나 이거 뭉텅이도 5천만 원 뭉텅인데 비닐로 쌓여져서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다라는 거. 이건 어디서 나온 돈인 걸까요? 개인한테서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의 어떤 설명에 따를 때도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 결국은 이제 그 각종 은행의 지불 준비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공공기관의 그 뭐 특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때 그 영부인의 옷값 이런 부분을 관봉권으로 줬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이것이 뭐 어떤 그 특활비로 해가지고 그것을 그 건진법사한테 돈이 갔다. 이거는 사실상 그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 전 정부에서 뭔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마포갑 국회의원을 했던 노웅래 그 의원 집을 압수수색했더니만 거기에 금고에서 현금 뭉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거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랬습니다. 저는 이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처럼 노웅래 의원 집에서 그런 돈 뭉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무죄가 나왔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이 뭔지는 추적하기가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날짜 어디 갔는지 이걸 보면은 누구한테 나가는지는 그 한국은행에서 명확하게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낼 것이 아니고 그 수사기관에서 확실하게 수사한 다음에 그 출처를 밝혀서 책을 묻는 그래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일련 번호 해갖고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는 이건 집회 검수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또 알 수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5천만 원 뭉치 아까 살짝 말씀을 하셨어요. 발행이 된 게 5월 13일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그 부제에서도 좀 나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3일 만에 5천만 원의 돈 뭉치 근데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은행으로 가는 거지 일반 개인한테 가지 않는 형태의 돈 뭉치가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루된 거 아니라는 의혹 이건 오히려 좀 부정확하다. 왜냐하면 그 전이면 전이었지 2, 3일 만에 그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건 국민 누가 보시더라도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국은행에서야 지금 이 일련 번호만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갔는지 돈의 흐름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수사기관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수사를 그래서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이 돈의 출처라든지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적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진법사라고 칭해지는 이 분이 제 생각에는 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이 돈을 뭐 최종적으로 건진법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돈의 목적 자체가 이 건진법사에게 뭔가 청탁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건진법사가 중간에 중개가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는 중개업자로서의 뭐 청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권이나 뭐 유력한 분들에게 줄을 대주는 과정에서 알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혐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의혹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건진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윗선이 있는지 또는 그 중간에서 또 돈을 더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금품들이 전달된 곳을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기관이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수사의 속도에 대해서 네.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강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높이고 좁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돈이 건진법사한테 간 게 마지막 종착지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를 중개해서 어디로 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누가 줬나? 건진 집에서 의문의 5천만 원 하는 포장 신권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관심을 가진 이거죠.
돈 5천만 원 뭉텅이 누가 준 거야? 라는 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아까 뭐 쌀통에 뭐 주는 대로 최소 1,000만 원에서 많으면 뭐 3억까지 뭐 다 넣었어요. 그래서 많이 넣어서 누가 줬는지 몰라요. 라고 건진법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줬는지 뭐 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 이제 본인이 일단 실토를 한 셈인 것도 하긴 한데 말씀처럼 최 변호사님 누가 준 것도 문제지만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건진법사는 누구에게 이걸 또 주려고 했느냐라는 것도 같이 의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핵심은 누가 줬냐겠죠. 사실 돈은 우리가 법률 카드는 그런 거 얘기합니다. 현금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 나르겠습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저는 굳이 전달했다고 하면은 네. 배달 사고 났을 가능성. 한마디로 더 큰 뭉치 돈이 있는데 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중에 뺀 것이 아닌가. 뭐 그럴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 보니까 건진법사가 나는 이거 모르고 준 사람 기억 안 나오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입증할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돈이고 이것이 사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관본권이란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혈세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게 그 뇌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건 그 수사를 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결론이 확실하죠. 네. 이거는 어쨌거나 한국은에 나갔다는 얘기는 이건 나라 돈인 거고 세금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출처를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모른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었다는 거.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